우리가 융합지성사를 공부를 한번 해본다 하는 이야기는 우선 융합,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융합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계열로 이어진 흐름, 박테리아에서 인간까지 온 흐름을 전부 다 알게 하는 것이 역사, 소위 시계열로 표현을 묘사를 해야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융합지성사를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. 그것이 바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이 된다. 지금 융합지성사의 책 이거의 1장이 제목의 소제목 문명의 희미한 빛 오리엔트 서양 문명의 발상지.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책을 미리 읽으실 기회가 없었죠.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조금 아쉬움인데 일단은 댁에 가셔서 한번 읽으실 때 여기에 독서 관점이라고 밑에 써놓은 거 위에 있는 거는 책의 목차입니다. 목차에 있는 소제목이 그렇게 있고 1장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이 지금 1장에서 9장까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1장에서 9장까지 어떤 관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저자의 의도와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독서의 관점이라는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에 그 제사도 지내고 살고 뭐 했던 그런 그 굉장한 유적이 많이 있다고 발견됐다고 합니다. 그것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적어도 6,000~7,000 년 전 먼저 됐다.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양 문화의 문명의 어떤 그 원조 같은 것이 그 아나톨리 지역에 있는 그베클리 테베라고 하는 거다. 그 설명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문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학술적으로 보면은 농경의 사회였느냐, 농경. 문자가 있었느냐. 그 다음에 도시국가의 형태. 옛날부터 큰 국가가 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지배체계의 조직이 있는 상태였느냐. 그 세 개가 있으면은 문명이다.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문자가 없어도 손짓발짓으로 말로 되고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느슨한 형태의 그 의사전달 체계는 있었지 않겠느냐. 그래서 문자나 국가가 없었을 때도 인간의 삶은 있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떤 문명의 기준이라고 하는 형식 논리에 그렇게 매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삶이 있었던 때가 우리 인간의 역사로 비록 처음에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희미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2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. 그리스 철학 그러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,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양반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왜 그리스인가? 그리스라고 하는데 가보셨죠?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뭐 안 가보셨으면 앞으로 이제 또 가보시고 뭐 그거 아니라도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테니까 별거 없죠. 아주 척박한 바위도 있고 척박한 땅에 뭐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걸 지었나 싶은 놀랄만한 석조 건물들이 좀 있는 것뿐이지 별건 없다. 그런데 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여건은 있었다.
그러니까 해상무역이 가능하고 뭐. 근데 그 2장을 읽을 때 저는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궤변가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. 조 추락타가 재밌습니다. 그 한번 좀 읽어보세요.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질문으로 세상을 깨우다. 이것도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 2장 전체에서 뭐 다 학술적인 얘기고 뭐 좀 재미없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두 소챕터는 읽어보시면은 이 책 좀 더 읽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.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2장의 독서 관점으로는 그리스가 과연 이상적인 사회였나, 그리스 사회가 지성적이고 민주적이었나, 그에 대해서는 한번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엔 그리스가 없었어요.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리아처럼 어떤 통일된 국가체제가 아니었어요. 아시다시피 아테네, 스파르타 뭐 이런 도시국가들이었죠. 지구들 간에 싸우다가 죽었죠. 결국 망할 때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사생결단 싸우다가 그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, 알렉산더 대왕한테 다 한판에다 흘려서 죽었죠.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.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라는 통합된 이름으로 된 것은 19세기예요.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하다가 과연 그거 뭐 부러워할 게 있나?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크게 지성적일 거 있나?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뭐 자기네들 식구 몇 명 하는 직접 민주주의고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고. 그럼 왜 그리스가 저렇게 칭송받게 됐는가? 영국, 프랑스, 심지어 나중에 등장하는 독일, 이런 나라들이 사실 그리스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조상이다 해서 족보 가꾸기로 활용한 탓이 크지 않나,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실 때 그거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유대주의와 구약 성서 그렇게 잡았습니다. 왜 그리스에서 유대주의로 갔느냐? 유대주의는 유대인 소사이어티의 뭐 어떤 사고방식들, 역사, 전통 뭐 이런 것들이겠죠. 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이 만들어졌고, 그거를 근거로 해서 덧붙인 것이 신약 성경으로 해서 합쳐지면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 체제를 알려면은 유대주의와 구약 성서에 대한 성립 과정을 간단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.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의 본래 이름이 헬라스입니다. 헬라스. 그 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페르시아 다 부시고 그리스 말할 것도 없고, 인도 옆에 간다라 지방까지 가가지고 소위 눈에 보이는 영토가 없어서 정복을 못한다 소리를 하고 대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러고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세계 나라로 나눠졌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통합을 했을 때에 엄청난 문화교류 이런 것이 있었다. 그래서 만들어졌던 하나의 사조가 헬레니즘이다.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지역을 지칭하는 헬라스에서 나온 거다.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같은 그 큰 그 문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, 그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나 문자 이런 것들이
죄송합니다. 이 마이크 오랜만에 잡으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목이